안녕하세요. 참이에요. 저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이제 2장 다 읽었고요.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를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한반도의 이제 그 안보 관련 지정학과, 두 번째,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보편성을 띠는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은 방대한 지식들의 내용이 나와요. 많은 나라의 뭐 지정학적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내가 활용하는 지식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 한국 지정학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뭐 정치 관련된 얘기가 좀 섞일 수밖에 없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중립적인 태도로 최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취임을 하자마자 거의 그 한미일 그 군사 협약을 맺었대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 협정인 건데, 이게 얼마나 그 기존의 그런 협약과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반한 그리고 반일 감정이 있어서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는 협력이 더 어렵죠. 왜냐면 저희 나라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와 한국은 안보협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와 일본도 안보협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제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윤석열 정부 때 한 그 삼국 선언으로 한미일 간의 안보 협정이 된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만약에 일본이 이제 그런 전쟁에 휘말려도 미국도 참전하는 건 당연히 했는데 한국도 참전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한국이 전쟁이 나면 또 이제 일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가 본토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영향이 뻗쳐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자 입장보다도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국방비를 계속 이제 늘려갈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조금 결합돼서 나오는데, 두 번째 키워드 지금 미국의 상황. 미국의 그 전체 그 세수에서 4분의 1이 지금 국방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이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그 뭐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진짜 세금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도 계속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가니까 국방비는 실질적으로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전처럼 모든 그런 다 개입을 하면서 틀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간 동아시아에 가장 견제를 해야 되는 곳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랑 일본이 같이 이제 공조를 해서 이제 견제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국은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고, 한국은 사실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되고, 그럼 일본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아시아 그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그 리더로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 전쟁했다가 졌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이 약간 군사적으로 좀 그렇게 무장을 못하게 미국에서 막다가 그 이후에 이제 풀어주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무장을 하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국방비를 쓰지 않고도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에 그 일본도 있고 중국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해, 남해, 동해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서해, 동해, 남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일본은 우리 동해를 가지고 뭐 일본해, 그리고 뭐 중국은 그런 대양을 가지고 남중국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냥 이제 강대국들의 그런 세력 다툼이 좀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자가 얘기하는 게, 미국이 제국이라는 증거가 지금 온 나라의 배들이 그 자유롭게 항행을 하고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증거 자료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제 각자 자기가 이 바다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적들이 다니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바다들이 뭐 우리나라의 소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언어에서만 보더라도. 근데 일본과 중국은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낀 조그맣고 소중한 우리나라,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런 미국이 군사 대국으로 일본을 밀어주고, 이거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책에 나온 것 중 하나가, 이 한미일 군사 협정을 기반으로 나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미국에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대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에 처음에는 이제 가짜포, 공격포 같은 거 이제 공갈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쏘다가 그 이후에는 진짜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미국을 이제 자극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에 미국은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한국과 일본도 참전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트럼프가 나중에 뭐 SNS나 이런 데서 뭐 떠볼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제가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전해 듣는 얘기로는, 25년도에 그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이 그 중국과 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한미일 안보 그 협정 때문에, 군사협정 때문에 그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되게 되면 인접해 있는 이제 북한과도 이제 전쟁이 되면서 되게 엄청 큰 세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일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되면서, 와, 지금의 세계 체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이게 지금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거의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이 내용을 위해서 읽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정학 공부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그래서 비트코인 사봐라. 투자 자산으로 어떻게 돼? 요거 알려고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아주 조금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세계는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제국주의가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재편한 그런 세계 질서 속에서 각 나라들이 만들어 온 그런 질서다.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달러 체제,
그리고 이제 세계화 무역 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계속 달러를 이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국채를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이제 미국이 이제 지키면서 서로 이제 각각의 국민 국가 주권을 나름 인정을 하면서 나름 그렇게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그래도 긴 역사를 볼 때 평화적인 시대를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보편 질서, 우리가 그 미국이 만들어냈던 그 질서를 보편 질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WTO로 만들어놨던 그런 이제 거의 굉장히 저관세로 서로 이제 소통했던 그런 거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지탱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제국이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왜냐면 미국은 당연히 제국이다. 그 증거가 지금 현 사회가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제국인 미국이 지금의 사회 체제를 유지할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체제를 미국이 유지를 할 의지가 없다면 굉장히 혼란 과정을 통해서 다른 패권 국가로 이게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부축하는데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저자가 정리를 한 게 어, 비트코인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저지하는데 활용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데 이제 활용이 돼서 미국 주도의 그런 패권이 방식은 다르지만 연장될 거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아닐 거고 지금까지 미국이 힘을 발휘했던 그 정도의 패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세계 통화처럼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세계 통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달러보다도 더 이제 전 세계 어디로든 그 이제 화폐의 가치를 담은 물론 이제 그게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화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어디로든 옮길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유동성. 그래서 이 유동성 자체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보편 질서에 탑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지금의 세계 질서가 무너진다. 그럼 다음에 어떤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세계 질서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그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나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화폐인데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의 가능성을 담은 무언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없앨 수 있었다면 그 미국이 없앴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을 굉장히 동의해요. 근데 미국이 없애지 못했고 결론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냥 약간 지연시키고 억제하는 전략을 쓰다가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의 되게 많은 게 바뀔 거래요. 그래서 막 남미나 이런 데 작은 국가의 중앙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그 이제 각국에서 이제 사용되던 그런 것들보다 이제 달러로 거래가 더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럼 사실 이런 방식 하에서는 미국도 예전만치 자기의 그런 패권을 저는 과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재편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유일한 보편 질서, 새로 개편될 질서에 포함된 게 비트코인이다. 즉 투자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적립식 투자에서 말씀드렸던 S&P보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이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